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톨릭 청춘어게인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를 맡게 된 이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강한 식탁 만들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식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선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건강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건강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좋은 거? 예, 에너지 넘치는. 이게 우리는 식탁을 차릴 때 보통은 좋은 식재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신선한 것, 맛있는 것 이제 중심으로 차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들 표현은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좀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가격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식재료가 있어도 예, 비싸면 안 사세요. 그래서 똑같은 식재료라면은 가격을 살펴보시고 10원이라도 더 싼 걸 찾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올 여름, 작년 여름 그리고 올 겨울 들어서면서부터 전혀 만날 수 없던 새로운 지구를 만나고 있거든요. 이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생산 과정입니다. 어떠한 땅에서 자라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의 식탁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그 식재료가 지구 생태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그 가격 결정에서는 얼만큼 공정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결정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연결되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이 또 나의 선택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세상 또는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식탁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입 식재료를 피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좋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식재료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식탁이 세계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수입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밥상을 맞이하면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한 끼 식사할 때마다 일상적인 식탁에서 한 5개에서 6개 나라 정도를 만나게 됩니다. 뭐 많이들 만나셨을 거예요. 뭐 중국산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중국산, 멀리 있는 벨기에산 돼지고기까지.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식재료는 내가 매일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구에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생산지에서부터 우리 땅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죠. 그 멀리 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쓸 수 없습니다. 기름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와서 우리 땅에 와서 제값을 주고 팔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선도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장 시스템을 돌리든지 아니면 농약을 많이 쳐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탄소 마일리지라고 해서 그 식탁이 나에게 오는 데까지 엄청 많은 탄소를 사용하면서 오는 겁니다. 탄소를 많이 쓴다는 것은 기후 위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탄소 마일리지가 짧은 우리 땅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고르는 것이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철 음식, 전통 음식 먹기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 반만 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음식을 잘 발달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박 하면 언제죠? 여름. 예, 여름이죠. 근데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키울 수 있으니까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땅에서는 그만큼 계절에 맞는 식사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김장을 담그는 이유도 배추가 가을에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겨울에는 원래는 파란 채소가 아니라 묵은 채소, 말린 묵은 채소를 먹는 게 정상입니다. 요즘에는 겨울에도 푸릇푸릇한 채소들을 만날 수 있죠. 마트에 가시면 제철이 아닌 상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생산되었을까요? 겨울에 여름 과일을 만날 수 있다면, 수박을 만난다면 놀라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삽니다. 맛있다고. 하우스 시설만으로, 하우스에 다른 시설 하지 않고 그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은 영하 10 몇 도인데 영상 1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하우스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그 하우스 안에다가 석유를 뗍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순간 우리의 미각을 위해서 지구를 위기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철 음식 그리고 전통 음식, 제철에 맞게 전통 음식을 먹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고기 좀 덜 먹기입니다. 요즘에 자매님들께서 특히 공감하실 텐데 자매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밥상 차리기가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뭘 먹으라는 거야? 먹을 게 없어. 젓가락 갈 데가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하면 고기입니다.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한 1인당 54kg 정도 먹습니다. 1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1년에 54kg 먹는데 1970년대 막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 1인당 고기 소비량이 5.3kg였습니다. 10배는 겁니다. 10배. 이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 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요만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공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고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고기는 원래 동물입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그 선홍빛의 고기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 동물을 잘 키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공장식 밀집 사육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또 AI 터지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개체수를 사육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래야지 이득이 나니까요. 그래서 사육하는 공간을 잘 보시면요. 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스톨이라는 그 사육장에 들어가서 몸을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 케이지 사육 같은 경우는 날개를 한 번도 편 적이 없습니다.
그 날개를 펴는 날이 언제냐면요. 죽으러 가는 날이에요. 도살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동물이 아닌 것처럼, 생명이 아닌 것처럼 키워지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우리도 좁은 공간에 하루 종일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최근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적 단계가 좀 높아지면서 댁에만 계세요라고 하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못 만나고 집이란 좁은 공간에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계속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로 행동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돼지는 꼬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닭은 부리를 자릅니다. 남을 쪼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그냥 생명이 아니라 고기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먹거리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도 하고 그리고 항생제도 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생제를 먹이면 면역 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을 안 쓰고 그걸 고기로 더 만들거든요. 살을 찌우는 데 더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문제인데 또 그 가축들이 먹는 사료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고 아마존 열대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공 공장에서 수없이 많은 물들을 사용합니다. 그 도축 공장에서는 굉장히 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오염되기도 하고 또 하나 그 동물이 사육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들의 트름 또는 방귀, 배설물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메탄가스가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 자동차, 비행기, 기차, 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축 때문에 생기는 게 온실가스가 1입니다. 그래서 고기 좀 덜 먹으면은 지구가 안전해집니다. 이거는 형제님들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형제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 해주셔야지만이 자매님들께서 편하게 식탁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또 뭐 왜 반찬이 없어라고 하시면은 또 자매님들 고민하십니다. 고기를 해드려야 되나? 근데 채식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늘리시면은 그만큼 지구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기 좀 덜 먹고 하면은 이제 고기 좀 덜 먹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식재도 피하고 그리고 제철 음식 먹으면서 고기 좀 덜 드시면은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많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더 나간다면은 생명 농산물을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재료 쇼핑하실 때 만나보셨을 거예요. 유기농, 무농약이라고 표현된 이제 이러한 것을 가톨릭교회는 생명농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농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좋은 식재료를 만들기 위한 농사 방법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농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실로 이제 저희가 식탁을 차리게 되는데 그 식탁의 시작점인 농업부터 생명을 중심에 놓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가치는 어찌됐든 우리의 삶 전체로 퍼져야 합니다. 내 선택이 모두가 다 생명을 위해서 선택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식량 자급이 됐잖아요. 식량 자급이 되는 데에는 녹색혁명이라는 아주 뛰어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뒷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수확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그만큼 석유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거기서 발생된 탄소가 지구에 무리를 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석유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석유화학에서 얻어진 비료와 농약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기반이 석유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녹색혁명이 우리에게 풍족한 식생활을 줬지만은 어찌 보면은 인간만 잘 살겠다는 욕심의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인간만 잘 먹으면 되거든요. 나 외에 다른 피조물 형제들은 다 죽이고 인간만을 위해서 수확물을 얻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러한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 농업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찬미받으소서를 살펴보면은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인간만 산다면 공동의 집일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인간의 집이겠죠. 근데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신 것에는 분명히 인간 이외에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집인 거죠. 그 피조물 형제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찬미받으소서 회측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 형제와 함께 살 수 있는, 다른 피조물 형제를 죽이고 그 수확물을 나만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피조물 형제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도 똑같이 경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피조물 형제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께서 생명 농산물을 선택하실 때마다 조금씩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4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식재료 피하기, 두 번째는 제철 음식, 전통 음식 먹기, 세 번째는 고기 좀 덜 먹기, 네 번째는 생명 농산물 소비하기.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기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어야 되고,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찬미받으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것, 공동의 집인 지구를 잘 보존해서 후대에게 주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당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도, 우리가 소비에서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